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은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세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큰 고민이 생기셔서 이렇게 사연 남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 사연 듣는 재미로 사는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왠지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같이 화도 내고 기뻐도 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즐긴 것 같아요. 최근에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겨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우선 제 어린 시절은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 꽤 유복하게 자랐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2층 집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였답니다. 아빠가 작은 공장을 하셨는데 우리 집의 주 수입원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빠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아무도 아빠의 말을 걸을 수가 없었죠. 저 또한 예외라 할 수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 결혼 생각 또한 딱히 없던 저는 25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결국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자신의 거래처 사장의 아들과 선을 보라며 저를 등 떠미셨어요. 남자 볼 줄 몰랐던 저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 흔한 방식으로 저와 남편은 맞선 자리에서 만났고 4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 날짜가 잡히게 되었죠. 남편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젠틀한 매너에 유머까지 갖춰져 대화도 꽤 잘 통했었죠.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4살 배기 아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 엄마는 제대로 혼례 한번 못 치러보고 원체 몸이 약했던지라 그렇게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 소식을 저는 결혼 전날 알게 되었고 남편과 아이가 딱하긴 하다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집에 가자마자 아빠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빠, 이 사람 4살짜리 아들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너무나 태연한 반응을 보이셨죠. 그래, 다 얘기 들었다. 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그 어미가 자식 낳다 죽었는데 법적으론 네가 본처인 셈이야. 문제될 거 하나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다그치셨죠. 그리고 너야말로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얼른 남자 만나 시집이나 가라니까 그마저도 못해서 이렇게 애비가 밥숟가락 떠먹여주는데 그깟 자식 새끼 있다고 애비한테 와서 일이 따지는 거냐? 너 군말 말고 그 집 가서 부모 욕 보이지 않게 시부모 말 잘 들어라. 알겠냐? 전 뾰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알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죠. 저와 아빠의 대화를 옆에서 듣던 엄마는 뒤이어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공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래처 집안이라고 하더라. 이번에 네 시집 보내주는 조건으로 큰 계약 하나 성사시킨 모양이야. 그 어린 아들은 네가 친자식처럼 잘 보살피다 보면 언젠가 너를 따를 거야. 쉽진 않겠지만 우리 딸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내일 시집 가는데 오늘 엄마가 오이라도 얼굴에 붙여주마. 전 마지못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답니다.
딱히 할 줄 아는 거라곤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직접 장사하시는 시장의 순댓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순댓가게는 시할머니로부터 대를 이어서 운영 중인 시장에서 제일 가는 순대 전문점이었어요. 시부가 돈을 잘 버시니 그리 무리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대를 잇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운영하셨죠. 규모가 마냥 크진 않았지만 맛있다는 소문이 났는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사람이 북적했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배울 새도 없이 정신없이 바삐 움직였어요. 때문에 초반에 그릇도 깨트리고 실수투성이었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하루가 마다하고 잔소리와 꾸중을 퍼부으셨죠. 아니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설거지 한 번을 안 한 게야? 어떻게 그릇을 첫날부터 두 개나 깨먹을 수가 있냔 말이야. 칼질도 엉성하고 네 부모님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내디? 아유 답답해. 어유 속 터져. 전 몸이 고단하고 힘든 것보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욕먹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매일을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바로 을붓 아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 준 을붓 아들이 고맙더라고요. 저도 차츰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어린 딸 사랑은 지극정성이었죠. 이제는 제 친아들이 된 것 같은 을붓 아들도 딸아이를 친동생 마냥 이뻐해주고 보살펴 주었어요. 그렇게 무탈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1997년에 한국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저희 친정집은 물론이고 남편네 회사까지 모두 부도가 났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위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빚더미에 앉게 된 저희는 작은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 충격에 시아버지는 결국 쓰러지셨고 병원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을 보살펴야겠다며 시모는 제게 순댓집을 맡긴 채 병원으로 떠나 옆에서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고, 못지않게 충격이 컸던 남편은 집에서 술만 마셔댔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손을 놓아버린 남편과 시댁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 채 밤낮으로 순대를 팔아가며 가장처럼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픈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야 했죠. 친정집도 타격이 컸던지라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위독하단 소리에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신 뒤였고 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계셨어요. 뒤늦게 병원으로 온 남편도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더니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 하며 부르는 게 꽤나 슬퍼 보였어요. 그렇게 3일의 짧은 장례식을 마치고 시모는 앞으로 신우 집에서 살겠다며 아예 저에게 순댓집을 넘겨주셨습니다. 이후로 전 어머님의 대를 이어 장사를 계속하였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남편의 알코올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본 적 없는 폭력성까지 보이더라고요. 평소 순하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리고 욕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괴물로 변했어요.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술을 마시고 뻗은 남편을 피해 아이들의 방에서 잠을 청하곤 했죠.
행여나 술에 취한 채 남편이 깨어나기라도 한다면 다시 저를 향해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를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말 사춘기 시기라 하는 15살 때였어요.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제가 학교에 와야 한다며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었죠. 전 그 말에 불이 나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얘 엄마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키면 이렇게 우리 애를 만들 수가 있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아이 교육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친 아이의 엄마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전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친 아이는 눈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도 터져 시뻘건 피가 묻어 있는 반면에, 제 아들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거든요. 아니, 얘가 먼저 우리 집 반지하에 사는 벌레라며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호준아, 얼른 친구랑 아줌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친구를 때리는 건 옳지 않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한 저는 아들의 뒷머리를 강제로 숙이게 했고 아들도 따라주는 듯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너, 네 엄마 보고 내가 봐주는 줄 알아. 알았어? 한 번만 더 우리 귀한 아들 때리기만 해. 겨우 분이 조금이나마 풀렸는지 그 아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무실을 나갔고 저도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아들은 아직도 억울한지 씩씩대며 저만치 걸어갔고 전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려 손을 올렸는데 제 손을 뿌리치며 말하더라고요. 왜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야?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걔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때린 것뿐인데 왜 내가 미안하다 고개를 숙여야 하냐고. 호준아, 그런 말이 어딨어.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니. 난 너희 아빠와 결혼한 순간부터 너를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됐어.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 마. 소리치며 말한 아들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교문을 나가더니 제가 아무리 불러도 뒤를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고요. 전 아들의 말이 내내 걸렸습니다. 진심을 다해 키우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에 꽤나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후 나아질 줄 알았던 아들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력은 기본이고 친구들에게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덕분에 학교를 수시로 드나들었답니다. 그럼에도 전 아들을 한 번이라도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았어요. 저번처럼 계모라서 그러냐며 저에게 반항할까 두려웠으니깐요. 아들이 18살 때쯤에는 갑자기 학교를 자퇴할 거라며 제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전 고등학교만큼은 제대로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제발 엄마의 소원이니 고등학교만은 졸업하자고 부탁했죠. 제 부탁에 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래도 진심이 통했는지 학교를 자퇴하진 않았고 이후로 나쁜 짓을 멈추진 않았지만 저번보단 학교에 불려가는 횟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워낙 공부와 담쌓고 지내던 아이였던지라 또래 아이들처럼 대학교는 가지 못하였어요.
딱히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닌지라 취직도 되지 않은 채 한참 방황을 하였죠. 혹시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순댓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주시는 단골 아저씨 한 분이 오셨고 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간이랑 허파 많이 맞으시죠? 응, 역시 여기 순댓집이 내 취향을 제일 잘 알아. 그럼요. 저희 단골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아, 밑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둔다길래 급하게 구인 전단지 만들고 오는 길이야. 아, 그 아저씨가 하신다는 카센터요? 음, 우리 집 카센터가 그래도 이 동네에선 제일 잘 나가지 않나. 한참 일도 많은데 갑자기 그만둬서 곤란해 죽겠어. 혹시 기술이 없어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아들은 어떠세요? 아들이 올해 몇 살인데? 올해 20살인데 아들이 공부엔 영 소질이 없어서요. 젊어서 힘은 좋겠구만. 좋아. 그럼 아들 보고 우리 칸센터로 내일 한번 들으라고 해봐.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순대를 그냥 서비스를 드렸고 이 희소식을 아들에게 전해 주었죠. 아들도 썩 내켜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약속대로 카센터에 나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카센터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둘째 딸도 어느덧 자라 20살이 되었죠. 평소 말썽 부리던 아들에 비해 순했던 딸은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 할 일들을 혼자 잘 헤쳐나갔어요. 공부도 알아서 잘 해온 터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하였고, 전 그런 딸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했어요.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나 사고 쳤어. 라는 문자가 아들에게 날라왔죠. 전 무슨 일인 건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전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얘, 사고 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대. 나 어떡해, 엄마? 뭐? 이걸 좋다고 해야 하는지, 나쁘다고 해야 하는지, 심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손주가 생긴 건 분명 기쁘고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아들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현재 저희 집엔 결혼 자금을 대줄 만한 큰 돈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모아둔 작은 목돈이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딸의 대학 등록금을 주기 위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제가 그 목돈이 있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은지 대학 갈 때 준다고 모아둔 돈 있지? 그거 나 주면 안 돼? 그건 은지 대학 등록금이야. 요즘에는 학자금 대출도 잘 나온다는데 은지는 대출 받아서 가면 되잖아. 난 당장 결혼식도 올려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는데 당장 월세 보증금도 없고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애를 지울 순 없잖아. 그것도 맞지만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은지만 친자식이라 이거야? 제가 망설이자 아들은 소리치며 또 딸과 자기를 차별하냐며 따져 물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긴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은지에게도 내가 말하마.
근데 그것도 그리 큰 돈은 안 된다. 큰 돈일 거란 생각은 안 했었어. 빚도 아직 남아있을 테고 엄마가 무슨 수로 큰 돈을 모았겠어. 여자친구는 다음에 데리고 가볼게. 묘하게 비꼬는 것처럼 들렸던 건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은 아들은 이윽고 여자친구를 인사시켜 주겠다며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둘째 딸은 등록금 얘기를 하니 애초에 자기가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장학금을 받아보겠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딸에게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딸은 워낙 심성이 곱던 아이인지라 자신의 등록금으로 결혼한다는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희 집이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라며 안내를 해 주었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밥상을 내왔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속된 말로 성형미인 같더라고요. 얼굴이 인위적인 게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제 딸보다 2살이 많다던데 겉모습만 봤을 땐 좋게 10살은 넘어 보이는 것이 기도 좀 세 보였어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 하고 무엇보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니 전 내색하지 않으려 했죠. 편하게 들어요.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네. 네? 음,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찌개를 한 입 맛보더니 바로 싱겁다 말하는 아들 여자친구의 모습에 당황한 모습을 숨길 수 없었어요. 싱거워요? 우리 집이 좀 싱겁게 먹기는 해요. 짜면 건강에 해롭지. 뱃속의 아이한테도 이 정도 간이 딱 적당할 거예요. 에이, 그건 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핑계라던데. 첫인상도 별로였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싹수가 없는 게 더욱 마음에 안 들었어요. 딸은 갈비찜을 내놓으며 똑부러지게 제 말을 거들었죠. 찌개는 나트륨이 많아서 좀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이로운 건 맞아요. 이 갈비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간이 좀 맞을 거예요. 말을 마친 딸이 갈비찜 뚜껑을 열자 순간 욱 하며 입덧을 하는 아들의 여자친구였죠. 곧 며느리가 될 이 어린 여자가 벌써부터 왜 이리도 얄미운 건지 전 애써 괜찮은지 물었고 아들은 그새 달려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어요. 몇 분을 그렇게 헛구역질을 하던 예비 며느리가 나와 밥은 도저히 못 먹겠다 하여 그럼 죽이라도 끓여주겠다 했죠. 아, 흰쌀죽이네요? 전 전복죽이라도 끓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죽을 상 위에 올려놔 주니 숟가락으로 몇 번 휘젓고는 또 얄미운 소리를 내뱉는 예비 며느리였어요. 입덧할 때 전복 같은 건 비린내가 나서 안 좋아요. 이런 흰죽이 나을 거야. 어서 들어요. 전 당장이라도 그럼 먹지 말라며 죽그릇을 뺏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으며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흰죽은 싫은데. 오빠, 혹시 구운 김 있어? 그러더니 아들에게 구운 김 있냐며 김을 달라는 예비 며느리와 옴짤딱싹 못하고 김을 찾아다 주는 아들을 보니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딸은 그런 제 심정을 안 것인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어요. 이어 저는 시어머니들이 예비 며느리들을 보면 처음으로 한다는 그 단골 질문들을 던져보았죠.
부모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저 버리고 도망가셨고, 아빠는 노래방 하세요. 바쁘대서 저도 잘 못 봐요. 죽을 김에 싸먹으며 다 씹지도 않고 밥알이 튀어나오는지도 모른 채 말하는 예비 며느리 때문에 밥상 위에는 여기저기 잔여물이 튀어져 있었고, 아들놈은 옆에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며 숟가락 위에 김을 얹어 떠먹여주고 있었죠. 아,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겠네요. 전 너무나도 당당하게 집안 사정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예비 며느리에게 맘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네, 열나 고생했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참 솔직해서 꾸밈 없다고 해야 할지. 우리 집도 집안 사정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말투에 은어가 섞여 있는 것부터 해서 행동이 전체적으로 저렴했어요. 편견 없이 좋게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어렵겠다 싶었죠. 싫다던 흰죽을 깨끗하게 싹 다 비운 예비 며느리는 곧 집을 둘러보더니 제게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님은 안 보이시네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마.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까. 남편을 찾는 예비 며느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들이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남편은 항상 어딜 가서 술을 마시는지,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게 다행인 것 같다만, 이 시간만 되면 어딘가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늦은 밤이 돼서야 들어왔죠. 몇 년을 그러고 있는 건지, 이젠 그 짓거리도 지겨울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 왜? 왜 그러는데? 아버님이 왜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아들의 답에 더욱 궁금해진 건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남편 얘기를 계속 꺼내는 예비 며느리 입을 찰싹하고 때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선 궁금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니 이제는 별거 아닌 모습도 밉더라고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하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엄마, 더 궁금한 거 없지? 결혼식은 배 불러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해. 괜찮지? 그래. 그렇게 해라. 집에 잘 데려다 주고. 그럼 조심히 가요. 전 마지막에 예비 며느리에게 나오지 않는 억지 웃음을 지어가며 인사를 하였고, 아직 배도 안 나왔는데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던 예비 며느리는 저에게 고개만 살짝 내리며 인사하는 신용만 내비치고 나갔어요. 아들 내외가 나가자마자 전 딸에게 말했어요. 어쩜 저런 애가 다 있니? 무식하면 싹수라도 있던가. 예의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 보이네.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기대치가 못 미치는 예비 며느리 때문에 전 딸에게 예비 며느리 흉을 안 볼 수가 없었죠. 마지막에 엄마 인사하는데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가는 거 봤어?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지. 아까 말하던 목소리는 쩌렁쩌렁 하던데 안 들렸을 리가 있니? 그리고 또 뭐 간이 싱겁네. 갑자기 입덧을 해선 애써 죽 끓여줬더니만 전복죽 타령해. 말하는 건 왜 또 그렇게 저렴한지. 엄마 그만해. 왜 자꾸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뒤에서 흉보고 그래? 엄마가 이런 걸 너한테 말 안 하면 누구한테 말하겠니? 너는 괜찮았어? 내가 괜찮고 안 괜찮고 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집안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잘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닐까? 좋게 생각하자. 흉보는 저를 말리고 예비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결혼식 날짜를 다음 달 중으로 잡았다며 아들에게 연락이 왔죠. 이 소식을 전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아들의 결혼 소식과 곧 증손주도 본다는 말에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줄 게 있다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죠. 이게 뭔가요, 어머님? 네 시아버지 사망 보험금 나온 것 중 일부다. 너희에게 주려고 남겨놨던 너희들 몫이야. 진즉에 줬어야 했는데 내가 경황이 없었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 네가 전에 시아버지 병원비도 냈다는 거 안다. 예전에 부도 난 것 때문에 남은 빚도 아직 못 갚았을 텐데 이걸로 조금이나마 너희들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겠구나. 그리고 은지한테 얘기 들어보니 은지 아비는 아직도 술에 빠져 산다며? 네, 도통 고쳐지질 않나 봐요. 아휴, 자식들 생각도 해야지. 그놈은 늙어서도 어미 속을 썩이는구나. 네가 고생이 많겠지만 옆에서 잘 좀 봐줘라. 예전에는 지독한 시집살림에 시모가 가끔은 밉기도 했었는데 부도가 나 집안이 풍비박산된 이후로는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질도 어느새 누그러져 있었어요. 덕분에 전 그 길로 은행으로 가 지금까지 저도 조금이라도 아껴가며 모아둔 쌈짓돈을 합해 빚을 모두 청산하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현관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이었어요. 아유, 이 인간이 또 어디서 술을 이렇게 퍼마신 거야?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전 인사불성이 돼버린 남편을 겨우 부축한 채 방에 눕혔고 얼굴은 시뻘개진 채 비몽사몽 동공을 굴려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첫째 아들 다음 달에 장가를 간대요. 곧 애도 태어난다는데 말이야. 할애비가 일이 엉망인데 손주가 퍽이나 좋아하겠어. 알아들을 리 없는 남편에게 정신 좀 차리라며 말하고 저도 곧 잠을 청했죠. 그리고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러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웬일인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어제 당신이 한 말 사실이야? 어제 뭐? 호준이 다음 달에 결혼하고 곧 아기도 태어난다는 말? 음, 사실인가 보네. 그렇다니까.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난 거야? 아침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어제 그 말 듣고 술이 깨서 그때부터 안 잤던 거야. 호준이 결혼식은 당신 혼자 다녀와. 난 아비 자격이 없다.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에서의 남편과 대화한 건 꽤나 오랜만이었어요. 이제는 술에 취해 있는 모습보다 이런 제정신인 모습이 더욱 어색했죠. 자아성찰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전 이때다 싶어 말했습니다. 당신 이참에 술 좀 끊어.
어제 어머니한테 다녀왔어. 어머님이 전에 아버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주셔서 그걸로 빚도 탕감했고. 우리 네 식구, 이제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살자.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도 좀 벗어나고. 그니깐 당신도 술 끊고 다시 일도 시작하는 거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전 문 밖을 나서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물었죠. 또 아침부터 어딜 가려고? 어디 좀 나갔다 올게. 그날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한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또 어디서 술 마시며 돌아다니고 있겠구나 생각했죠. 원체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밤낮으로 일만 했고, 남편은 항상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느라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기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후 아들의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서로 하객이 몇 없었기에 제일 작은 홀에서 진행했고, 그럼에도 홀은 자리가 널널했죠. 덕분에 오랜만에 본 친정 부모님은 허리가 다 굽으셨는지 지팡이를 짚고 오셨고, 저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던 언니와 동생도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죠. 몇 년 만에 보는지 다들 몰라볼 정도로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자리는 비워둔 채 별탈 없이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편이 슬슬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딸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제야 딸은 그날의 일들에 대해 제게 말해 주었죠. 아침에 제게 아들 결혼 소식과 손주 소식을 들은 그날, 남편은 본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겠다며 자주적으로 입원 치료를 강행했고, 그 소식을 딸에게만 전하며 본인이 완치되기 전까지 이 내용은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하였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궁금했던 딸은 병원에 직접 연락하였고, 2달 전쯤 퇴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퇴원을 했으면 집에 와야 할 사람이 여태 감감무소식이 걱정된 딸이 제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저도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었어요. 괜스레 불안해진 마음에 딸과 경찰서로 곧장 달려가 실종 신고를 하였고,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딸에게 남편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연락을 받은 딸은 점점 표정이 굳어서 이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래? 경찰이 뭐라고 하는데? 너희 아빠 어디 있다디? 응? 그제서야 초점 없는 눈을 제게 돌린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빠가 죽었대. 어제 전철역 지하에 노숙자 무리에 섞여서 숨진 채 발견되었대. 그 얘기를 들으니 저 또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와 딸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하얗게 질려버린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흰 그런 남편을 보며 소리쳐 울었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뒷걸음을 치며 주저앉았어요. 어제 노숙자분의 신고로 바로 응급차가 왔지만 병원으로 이송 도중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발견 당시 알코올 농도가 심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핸드폰도 없었기에 이후 바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병원 측은 전했죠. 남편은 병원까지 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미 오랜 기간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던 터라 쉽게 끊기 어려웠고 그런 모습을 또다시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제가 그렇게 다그치지만 않았더라면 핸드폰도 없던 남편이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괜한 죄책감이 들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들의 부고 소식에 신도 짝짝이로 신은 채 달려온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잡으며 오열하셨고, 전 그런 어머니를 옆에서 달래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음식을 나르는 딸과 조문록을 정리하는 아들 사이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제법 배가 부른지라 일부러 손님에게 절하는 것도 제외시켜 주었는데 저렇게 세상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전 마냥 편히 있는 며느리에게 괜히 심술이 났어요. 예, 넌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니? 배가 불러 거동이 불편하면 그냥 서서 육개장이라도 푸던가. 아무리 한 번 본 적 없는 시아버지 장례식장이라고 해도 너무하단 생각 들지 않니? 전 결국 참다 못해 남들이 쳐다보건 말건 며느리에게 소리쳤고, 이어 며느리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에 아들이 달려와 제게 소리치며 말했죠. 엄마 왜 애를 울리고 그래? 움직이기 불편하다길래 내가 앉아서 쉬라 했어. 말을 끝낸 아들은 며느리를 애기 달래듯 뚝 하는 소리를 내며 자기 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죠.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앞에 있음에도 굴하지 않고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너무 무서워. 괜찮아. 지금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렇게 제 앞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죠. 난 얘 데리고 잠깐 나갔다 올게. 글쎄 왜 애한테 소리를 쳐가지곤. 나를 예민한 시어미로 몬 아들은 저를 한껏 째려보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전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여 가슴만 쳐댔죠. 그걸 지켜보던 딸이 와 말했어요. 엄마가 좀 참지 그랬어. 이번엔 엄마가 심하긴 했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놀래지. 그러다 애 떨어지면 어쩌려고. 안 그래도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이제는 딸까지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아들이 며느리에 대한 과잉 보호는 더욱 심해졌어요. 며느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당장 달려가서 옆에서 부축을 해주었죠. 전 그 광경이 꼴보기 싫어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어요. 며느리와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은 마쳤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며느리는 곧 울음소리가 우렁찬 게 아주 건강해 보이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전 지금껏 며느리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고했다며 미역국을 끓여갔죠. 며느린 애를 낳고 철이 조금은 들었는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본 제 손자는 며느리는 좀 닮은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아들의 얼굴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아기 때 모습을 보지 못해 그리 느끼는 건진 몰라도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은 자기 아들이 그리도 좋은지 흐뭇한 아빠 미소로 손자를 안아주고 있었죠. 그렇게 병원을 나와 딸과 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스갯소리로 말했어요. 내 손자지만 뭔가 낯선 게 호준이도 안 닮은 것 같고 혹시 남의 애인 거 아니야? 엄마, 혹시라도 오빠나 새언니 앞에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아유, 깜짝이야.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냥 하는 소리지. 전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딸 때문에 화들짝 놀라며 말했죠. 그냥이라도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오빠 조금은 닮은 것 같던데 괜히 그래. 엄마 새언니 좀 그만 미워해. 딸의 말에 진짜 제가 괜히 며느라기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손주도 낯설게 느껴지나 싶었어요.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침묵하자 저의 눈치를 살피던 딸은 오늘 순댓집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딸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다니며 저녁엔 종종 저를 도와 알바를 자처해 주었어요. 항상 제 도움을 받기보단 스스로 해내고 오히려 제게 도움을 주려는 딸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었죠. 집에 도착한 저희는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닫힌 가게 앞에 쭈그려 앉은 채 저희 집 간판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누군가 하여 가까이 가보니 바로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전 시모를 부족하며 일으켰고 딸은 옆에서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 아줌마는 누구야? 아줌마는 누구야? 그러자 들려온 대답에 전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어머님, 아줌마라뇨.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예요? 예쁜 언니. 여긴 내 가게인데 왜 마음대로 문을 열어?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가게 문을 열고 있는 딸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딸에게 언니라 부르며 다가가 손사래치는 시모 덕에 딸도 당황한 듯 보였죠. 엄마, 혹시 할머니 치매 아니실까? 딸의 말에 전 지금껏 시어머니를 모셨던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지금 어머님 여기 시장에 저희 가게 앞에 쭈그려 앉아 계시는데 어머님이 뭔가 이상해서요. 저한테 아줌마라고 부르고 은지한텐 언니라고 부르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가 거기 계셨어요? 아휴, 다행이다. 한참을 찾았는데. 진즉에 언니한테 전화해 볼 걸 그랬네요. 사실 엄마가 오빠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부터 조금씩 치매 증세를 보이셨어요. 몇 번 괜찮아지셨다가 또 안 좋아지고 그렇게 반복하더니 결국엔 거기까지 갔네요. 어머님이 어쩌다가. 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자식의 죽음이 큰 충격이셨는지 남편 장례식장에서 한참을 우시다가 지쳐 쓰러져 주무시고 그렇게 몇 번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긴 하셨지만 그래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치매가 왔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목욕시켜 드리려고 잠시 욕조에 물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저희도 한참 찾아다녔거든요. 지금 막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거기로 갈게요. 엄마 좀 어디 못 가게 잘 좀 봐주세요. 신우와 통화를 끝마친 저는 어머님을 가게 안쪽에 낡은 안목 의자로 모셨고 눈높이를 맞추려 쭈그린 채 어머님을 향해 물었어요. 어머님, 의자는 괜찮으세요? 안 불편해요? 네, 여기 좋아요. 여기 내 가게예요. 이것도 내가 샀어요. 그러자 아기처럼 앵앵대는 목소리로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저와 함께 남편을 애도하던 그날, 주름마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움켜잡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하시던 게 저에게 어제처럼 생생한데, 순간 아이가 되어버린 어머님의 모습에 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머님의 두 손을 제 양손으로 감쌌죠. 저번보다 작아진 어머님의 두 손은 금세 포개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딸은 휴지 몇 장을 뜯어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어머님이 맘에 걸려 손님 상대가 어려워진 저를 본 딸은 할머니 옆에서 좀 쉬고 있으라며 어깨를 눌러 절 안쳤어요. 딸은 이제 저 없이도 혼자 능수능란하게 순대를 팔았고, 그렇게 딸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으니 신우가 도착했죠. 엄마,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켜? 내가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랬잖아. 나 저 아줌마 싫어. 이 아줌마랑 있을래. 신우가 시모를 모시고 가려 하자 신우가 싫다며 저와 있겠다는 어머님을 곤란한 듯 바라보았죠. 결국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차에 태웠어요. 고마워요, 올케. 사실 요즘 엄마 증세가 점점 악화돼서 조만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괜히 언니한테 말하면 짐 될까봐 지금껏 얘기 못한 거였는데 이렇게 밝히게 되네요. 저도 보탤게요. 아가씨 혼자 부담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우, 이러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언니. 제게 한 번 더 고맙다 말한 신우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갔습니다. 가게로 돌아간 저는 딸에게 수고했다며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마저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은행 ATM기에 들러서 신우의 계좌로 요양병원비의 절반을 이체해 주었어요. 첫 손주를 본 오늘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보다니 괜히 제가 나쁜 말을 하여 하늘이 벌을 준 건가 싶더라고요. 이후로 전 다달이 신우에게 요양병원비를 절반씩 보내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대학에 들어갔던 딸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여 완연한 사회인으로서 꿈을 실천 중이고 울음소리가 우렁찼던 손주도 어느새 무럭 자라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도 흘러간 세월만큼 자라나는 흰머리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줬어야 했죠. 집에 빚은 탕감한 지 오래지만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알뜰살뜰 모으고 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 요양병원비도 내야 했기에 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쉼없이 살뜰하게 일하고 모은 탓에 그래도 제법 작은 빌라에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며 적정한 수준의 비용도 알맞은 곳을 정해 계약을 했습니다. 딸도 어느 정도 보태준다 하여 조금 무리해서 아파트로 구할 수 있었죠. 지금껏 불평, 불만 없이 반지하에서 나고 자란 딸에게 이제는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이삿날도 정해 슬슬 이사를 준비하던 그때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사 간다며? 그것도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들어간다던데. 지금 아들은 작은 빌라에서 월세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요, 어머님. 윤수 이제 곧 초등학교도 들어가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저희는 하루하루 빚내가며 사는데 그런 큰돈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저희만 나몰라라 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차례로 던진 말에 매우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화낼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리 지르고 따지고 싶은 걸 억누른 채 차분히 말하였죠. 너무하다니.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미랑 은지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 낡은 반지하에서 지금껏 몇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빌라 보증금은 은지 대학 들어갈 때 주려던 등록금이었어. 그 덕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햇빛 보고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아, 됐고. 그럼 저희 500만 원만 주세요. 제 말에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짜증을 내던 아들은 곧 은행에 맡겨놓은 돈 찾는 것 마냥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은 또 뭐 하게?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왜 매번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 거야? 엄마도 이제 힘들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래. 그리고 윤수 초등학교 보냈는데 돈이 좀 들어. 지금 그것 때문에 대출도 끌어다 썼다고. 호준이 너 내가 카센터에 일 다니게 해줬잖아. 지금껏 돈 벌면서 모은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아, 좀! 달라면 그냥 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혹시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빚에 허덕이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순간 이명이 삐 하고 울리며 무게중심을 못 잡아 휘청이는데 딸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 주어 겨우 쓰러지는 건 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를 다 들었는지 딸이 말했죠. 그 돈 내가 줄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줘? 딸의 말에 아들 녀석은 비꼬듯 물었어요. 적금 들었던 건 이번에 엄마랑 이사한다고 다 깨서 없고 나중을 위해서 청약 들어놓은 거 있어. 500까지는 안 될 거야. 괜찮으면 일단 그걸로 빚 갚아. 전 그 말에 더욱 시큰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걱정 말라는 듯 시선을 아들 녀석을 향한 채 제 한 손을 붙잡아 주었죠. 그래, 역시 은진이가 누구랑은 다르게 날 진짜 친오빠처럼 잘 생각해주는 것 같아 믿음이 가네. 딸의 말에 사양은커녕 고맙단 말도 않는 뻔뻔한 아들 내외의 모습에 이제는 치가 떨리는 듯했죠. 전 지금껏 아들을 친딸인 은지보다 더욱 보살펴주며 진심을 다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아들의 속내를 전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뒤이어 딸에게 주말에 바빠 집에 못 올 것 같다며 자기 아들 윤수를 이 허름한 반지하에서 재울 수도 없으니 직접 자기네 집으로 와 윤수를 하루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속도 좋은 딸내미는 알겠다며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그제야 아들 내외는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딸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건지 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와 딸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또다시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명치 끝이 세게 아프더라고요. 덕분에 입맛도 없어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체중이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딸은 괜찮다는 저를 끝내 데리고 병원에 갔고, 동네 내과를 가보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렇게 복통이 지속되면 일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았죠. 췌장암입니다. 다행히 초기라 다른 데 전이는 안 됐지만 빠른 시일 내로 수술하셔야 합니다. 더 퍼지게 되면 수술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결과를 들은 저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결과를 함께 들은 딸도 충격을 먹었는지 두 손을 입으로 갖다 대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술만 하면 저희 엄마 사실 수 있으신 거죠? 어떤 수술이건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대로 계시면 더 위험해져요. 그 말을 들은 딸은 당장 입원하자며 난리였어요. 하지만 전 위험할지도 모르는 이 수술을 당장 들어가기엔 마음의 준비가 꽤 필요했죠. 그래서 딸에게는 일주일만 미루자며 설득했어요. 그리고 전 시모의 요양병원에 가 오랜만에 시모를 봤어요. 또래 비슷한 분들과 계시며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인지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밝아 보이는 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후 순대 가게에 잠시 휴업한다는 문구를 앞에 써붙여 놨어요. 어쩌면 다시는 이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30년간 일하며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았기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입원을 이틀 남기고 집에서 슬슬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오더니 지금 병원에 가냐고 묻더라고요. 이틀 뒤에 입원이다. 3일 뒤엔 수술이고. 엄마, 어차피 그 수술 받아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며. 그 수술비 그냥 나 좀 주면 안 돼? 아들의 말에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뒤이어 아들놈의 말에 며느리가 거들며 말했죠. 저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수술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면 그냥 그 돈으로 멀쩡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한계에 다다른 저는 이게 무슨 폐륜이냐며 울며 소리쳤어요. 네가 지금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냐? 내가 지금껏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당장! 전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여느 때보다 복통이 심하게 찾아왔어요. 전 배를 부여잡으며 그만 나가라는 듯 손짓했죠. 그러자 아들 녀석은 제 가방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물건들을 모두 집어던지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겨둔 통장을 꺼내 자기 바지 주머니 안에 넣더라고요. 저는 수술비할 통장이니 일이 달라며 제 통장을 뺏으려 들었고 아들놈은 그런 저를 밀쳤어요. 순식간에 바닥으로 엎어진 전 충격에 몸을 덜덜 떨었고 아들놈은 그런 제게 가까이 다가와 이를 바득 갈며 말하더군요. 어차피 썩을 몸인데 그럼 장기라도 팔아서 돈 주던가.
그래요, 어머니. 콩팥이나 쓸개는 하나 정도 없어도 되잖아요. 저희 진짜 돈 급해요. 그렇게 깽판치던 아들과 며느리를 보다 못한 둘째 딸이 나서서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오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오빠가 사람이면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껏 아빠는 맨날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자라나는 내내 엄마가 먹여 살린 거야. 어릴 때부터 오빠 때문에 난 항상 뒷전이었어. 학교 다닐 땐 매일같이 오빠 학교 쫓아가서 고개 숙이고 오고, 그래도 오빠가 더 삐뚤어지지 않게 된다면 괜찮다 생각했어. 내 대학 등록금으로 오빠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았고, 그저 오빠가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랬어. 그래서 최근에 내 돈도 그렇게 준 거야. 근데 오빠, 내가 준 그 돈으로 도박했더라? 뭐라는 거야, 인연이? 지금 도박비 때문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윤수 봐주기로 한 그날 컴퓨터로 다 봤어. 그걸 네가 어떻게... 분명 컴퓨터는 끄고 갔는데. 끄고 갔지. 모니터만. 근데 컴퓨터는 켜져 있더라. 그래서 봤더니 불법 도박 사이트가 열려 있었어. 거기에 3억이나 넘게 썼던데. 이 정도면 상습적인데 알면서도 오빠한테 다 사정이 있겠지 하고 잠깐이나마 오빠의 그 불법적인 행위를 눈 감아주려고 했어. 근데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아까 오빠가 엄마 가방에서 통장 빼가면서 엄마 밀치고 협박할 때 경찰 불렀어. 진짜 부끄럽지도 않니? 도박도 모자라서 공갈 협박에 금품 갈취에 지금도 오빠 죄는 늘고 있어. 그러니까 오빠가 저지른 짓 제대로 벌받아. 증거 있어? 내가 도박했다는 증거 있냐고! 그럼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겠어? 그때 내가 아이디며 싹 다 사진 찍어놨어. 그리고 오빠랑 세연이 술집에서 만났더라. 근데 오빠 그거 알아? 윤수, 오빠 아들 아니야. 딸의 말에 머릿속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진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정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한번 폭탄을 터트리는 딸이었어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연이한테 빌려준 노트북 기억나세요? 그 노트북에 세연이가 로그인한 메신저가 켜져 있었어요. 마침 알림이 울리길래 의도치 않게 그 대화 내용을 봤죠. 그런데 그곳에는 세연이가 친구한테 아이 친부를 못 찾겠다며 그저 오빠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한 건데 그걸 진짜 믿는 오빠가 순진하게 세연이가 결혼했다며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야, 정말이야? 아니야, 여보. 저거 다 거짓말이야. 오빠가 믿지 못할까봐 내가 사진도 찍어두고 노트북에 캡처까지 떠놨어. 물론 나도 믿기지 않고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서랑 오빠 머리카락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 의뢰해봤어. 그런데 진짜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봤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간 딸은 곧 종이가 꽂힌 투명 파일을 들고 와 말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가져간 아들은 그걸 보더니 곧 며느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죠. 며느리는 진짜 아들의 아이일지도 몰라서 그랬다며 울며 되도 않는 핑계를 부렸고 그 사이 딸이 신고한 경찰들이 찾아와 아들을 데려갔어요. 다행히 통장은 다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죠. 폭풍 전야와 같은 그 둘이 휩쓸고 간 집안은 쑥태밭이 되었어요. 딸에게 아들 내외 얘기를 다시 들어보니 술집 여자였던 며느리는 순진해 보였던 아들을 꼬셨고 이어 저희도 속여왔던 거였어요. 다행인 건지 최근에 며느리가 딸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노트북을 빌려줌으로써 진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딸의 말로는 아들놈은 지금껏 꽤 오랜 기간 동안 도박을 해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다 안 돼요. 보증금도 날려먹고 빚까지 져가며 또 도박을 했고 그럼에도 실패하자 저한테까지 찾아와 이런 폐륜의 행위를 부린 거였어요. 딸은 지금껏 아들을 두둔하고 저를 나무라서 미안하다며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이후 딸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날짜 맞춰 입원하여 수술도 무사히 잘 마쳤답니다. 그 사이 재판을 받던 아들은 상습 도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은 아들과 이혼은 물론이고 딸에게 고소까지 당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참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저에게 실제로 한 번에 닥치니 평범한 일상에서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와닿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몸이 좀 나아져 아들의 면회를 다녀왔어요. 아들은 그 사이 수염이 덥수룩한 게 꽤 헬쓱해졌더라고요.